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요건하고요. 그리고 이제 동법 3조의 2의 제2항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 그리고 또 이제 동법 8조 1항 3항 최우선 변제금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최종적으로 이제 배당 연습해서 5개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실제 최근에 낙찰된 그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거든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어쨌든 임차인 자체에 대한 소위 대항력이다, 확정일자다, 또 배당표를 작성하기 위한 뭡니까? 최우선 변제금액 얼마다. 이거 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5번 보시니까 주택임대차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거든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뭐다? 그러니까 주택임차인에 대한 어떤 권리관계에 대한 분석이다. 임차인이 이때 전입신고했는데 보니까 임차인은 전입신고 안 하고 임차인의 처나 자녀만 전입신고했고 나중에 임차인은 나중에 전입신고했다 이거예요. 이랬을 경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언제 발생이 되느냐. 그리고 집주인이 집을 팔면서 현재 집주인하고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죠. 그럼 보면은 그 사람은 전 소유자이면서 현 임차인이다. 이랬을 경우에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언제 발생되느냐. 이제 이게 보다 어떻게 보면 이게 대법원 판례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분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판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선생님 이제 판례 말씀해 주지 마시고 어떻게 실제 사례를 말씀해달라. 이런 식으로 정말 답답한 이야기를 하는 양반들이 있어요. 제가 볼 적에는요, 이 대법원 판례가 뭡니까? A가 이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는 요때 받았는데, B라는 사람이 가압류를 요때 했다 이거지. 이게 나중에 분쟁이 발생됐는데, A와 B 간에 있어가지고, 누가 선순위가 누가 후순위냐 말이지. 따라서, 낙찰자는 이거 얼마를 인수를 해야 되느냐. 이게 말 그대로 제가 볼 때 케이스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경매, 특히 권리분석 하심에 있어가지고, 때로는 봐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나름대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한 방편이 뭐다?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 판례를 여러분들 좀 많이 숙지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어떤 소위 경매 전문가로서의 어떤 경지에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한 단계 이제 더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이제 대항력이다, 확정일자다, 최우선 변제 이 부분은 이미 우리 공부했어. 근데 그건 기본입니다. 이제 기본을 깔아놓고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판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니까 1번하고 2번 판례에 대해서는 제가 요점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은 자료에 보시면은 대법원 사건 번호 표시하고요. 판결 요지만 제가 간단하게 메모를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이 사건이 과연 사건 내막이 어떻는가 그걸 보다 확실하게 알고 싶으시면요. 요것도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대법원 판례 사건 번호 넣고 검색하시면요. 이 사건과 관련된 판결 요지가 뭐고 판결 이유가 뭐고 원고가 누구고 피고가 누구고 학업심은 어디고 쫙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료 1번은 뭐다? 임차인의 처나 자녀만 전입신고를 했다요. 또 이제 2번은 보니까 이 주택의 처나 자녀는 남겨놓고 임차인 본인이 맨 먼저 여기 같이 요 1번 같은 경우는 아예 임차인이 전입신고 안 했어요. 2번 같은 경우는 처하고 자녀하고 임차인 본인도 전입신고했다가 나중에 요 임차인 이 사람만 다른 데로 어떻게 전출 가버렸어요. 이랬을 때 이 주택이 경매되었을 경우에 과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있느냐 하니까 우리가 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나오잖아요. 제3조 제1항을 보게 되면 임차인의 이 대항요건이다. 이게 또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대항요건은 뭐지? 그러니까 임차인은 뭐다? 주민등록하고 주택의 인도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경매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권리에 대한 분석을 한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물론 이제 두 가지를 같이 겸비해야 됩니다. 주민등록 전입 신고하고 네가 주택 한마디로 인도라는 것이 네가 들어가 살아라 이거지. 살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된다. 그런데 주택의 인도보다는 주민등록 가지고 여러분들은 분석을 하십시오. 근데 보니까 주민등록 하니까 이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임차인의 주민등록도 포함되지만 여기다 임차인의 처가 있잖아요. 그죠? 처나
자녀 등의 주민등록도 포함된다. 즉,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임차인 이 사람이 띠띠띠해서 다른 데 빠져나갔다 손치더라도 그 가족의 주민등록이 임차주택에서 계속 존속 내지 유지되었다면, 즉 이게 뭡니까? 임차인 가족이 흔적이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흔적이 남아있으면은 비록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임차주택에서 없다 손치더라도 이 처나 자녀의 주민등록으로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가름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이제 이건 이제 대법원 판례와는 조금 관계없는데 이게 우리 일상생활 하는 데서 가지고 이런 경우 수가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임차인 남편이 A란 말이죠. 이 사람 뭐다? 이 사람의 부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집주인한테 보증금 돌리도 그러니까 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이 상태에서 이 사람들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돼. 직장 관계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된다. 물론 이제 지금 현행 법에서는 임차권 등기를 하면 되는데 임차권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여기에 요 임차인 요는 본인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 새로 이사 갈 집에 대해서 누가 B가 누굽니까? A의 부인이잖아요. 그죠? 이 B의 주민등록만 단독 뭡니까? 세대를 구성해서 B만 전입신고하더라도 B는 뭡니까? 임차인의 처단 말이죠. 그럼 여기다 이 새로 이사갈 집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에 임차인 명을 누구로 한다더라? A로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임차인 명을 A로 해놓고 A는 전입신고 안 하고 B만 덜렁 전입신고하더라도 이 주택에 있어서 뭐다? B가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날 오전 0시부로 해서 대항력이 발생된다. 왜? 그러니까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뿐만이 아니라 그 처나 자녀 등의 주민등록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를 달랑해버리면 아주 간단하게 끝나버린다는 거. 자, 어쨌든 이 자료 1번과 2번은 뭐다? 임차인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임차인의 주민등록 하니까 반드시 그건 아니다. 임차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1번, 2번 사례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처나 자녀가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그다음 임차인 본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임차인 본인이 나중에 전입신고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우리 나중에 조심해야 이게 소위 세대합가입니다. 세대합가 사례는 말이죠. 제가 강의 후반부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 투자를 하면서 가지고 이게 세대합가된 물건 요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짜칫 잘못하면 완전히 코 끼는 그런 그 사례에 해당되는데 우선 뭐다 이게 임차인 본인이 전입신고할 그런 상황이 못 돼가지고 처나 자녀만 전입신고 해버렸어. 그 다음 그 이후에 임차인이 전입신고했다더라. 그러면 여기서는 아마 세대주가 그 처가 되겠죠. 그죠? 세대를 분리한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임차인 본인 이 사람이 나중에 또다시 들어왔다면 이 사람이 세대주가 되면은 이 양반들은 뭡니까? 세대주의 밑에 속한 세대원이 돼버리잖아요. 세대원이 되면 주민등록 자체가 정리가 되면서 이것은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진 상태에서 이 물건이 경매시장에 쏟아져 나왔다 했을 때 말소기준권리 어떤 거 이거지 그럼 이거보다 먼저 전입신고한 사람 있나 없다 라는 판단하에서 입찰 들어갔다는 큰 코다 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세대주가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처나 자녀 등 세대원으로 다시 복귀될 거 아닙니까? 복귀된다 손치더라도 이 사람들의 대항력은 뭐다? 처가 전입신고한 그 다음 날이니까 야 이거보다 빠르니까 이게 낙찰자 인수상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게 세대합가 이 세대합가된 사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중에 제가 관련 부분 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3번 사례 보니까 3번은 이제 임차인을 포함한 가족 전체가 주민등록을 이전했대요. 그럼 가족 전체가 주민등록 이전했다. 옆에다가 임차인의 흔적이 있다 없다? 흔적 없잖아요. 임차인의 흔적이 없으면 뭐다? 전체가 딱 빠져나왔던 그 순간부로 대항력이 어떻게? 헐 사라져버립니다. 대항력이 없다고 확정일자 100번 찍어봤자 확정일자에 의한 효력도 이게 덜렁 없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주택임차인한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등록입니다. 주민등록 이게 함부로 쉽게 옮기면 안 돼요. 그죠? 그런 측면에 이해하시고. 자, 이제 4번 사례를 보시면은,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발생 기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대항력은 뭐다?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3조 제1항을 보니까 전입신고하고 그 집에 살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된다. 대항력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항력이 중요합니다. 심력자거죠. 그 이 길이를 보시는데 우선 변제권에 대한 발생 기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 발생 기준인데 여러분들 중에서 조금 날카로우신 분들은 말이죠.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의 제2항을 보시면 이게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들 아마 가지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뭐냐면 이 조항을 보면 임차인은 법 3조 1항에 의한 요건과 임대차 계약 정서상에다 뭐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은 주택이 어떻게 옵션이나 말이죠. 경매나 공매 시 자기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법조항이 3조 2의 제2항에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3조 1항 이 요건이 뭡니까? 3조 1항이니까 임차인이 전입신고한단 말이지. 전입신고하고 그리고 나서 거주를 하면은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면서 동시에 확정일자 받아놓게 되면은 그 순간부로 어떻게 우선변제권이 발생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미 강의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보시니까 1월 1일 날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1월 1일 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게 법 3조 2의 제2항 규정에 의하면은 임차인은 법 3조 제1항의 요건 아니까 전입신고잖아요. 그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놓게 되면 그 순간부로 어떻게 우선변제권이 발생된다. 그러면 우선변제권은 언제? 1월 1일. 그죠? 1월 1일부로 발생돼 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법 3조의 2의 제2항 이 규정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란 말입니다. 읽어보시게 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이게 나가야 돼. 그러면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놓게 되면은 어떻게 우선변제권이 발생된다. 그럼 우선변제권 언제지? 1월 1일부로 발생된단 말이지. 그런데 저는 제가 이미 이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기로는 어떻게 임차인의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이 발생되느냐라고 말씀드린 내용은 임차인의 대항력이 언제다? 그러니까 언제? 1월 2일 오전 0시다 이거지.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언제다? 1월 2일 오전 0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이 제2항 규정에 의하면 뭐다? 1월 2일 오전 0시가 아니고 언제? 1월 1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4번 자료에 의하면은 1월 1일이다 여기 아니고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언제? 대항력을 전제로 하는 뭐다? 1월 2일 오전 0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제 생각으로는 이 3조의 2의 제2항 법 3조 제1항 대항력은 여기 약간의 어떤 좀 뭔가 용어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 이 3조 1항이 아니고 임차인은 법 3조 1항에 의한 대항요건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그러면 이걸 3조 1항이 아니고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어떤 뭡니까? 혼돈의 여지가 없지 않겠느냐.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자료 4번 판결의 맨 밑에 줄을 보시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이죠.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란 것은 주택의 인도입니다.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발생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와 주민등록을 언제 마쳤습니까? 1월 1일에 마쳤죠? 그 다음 날을 기준해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발생된다. 그러니까 1월 2일 오전 0시다. 따라서 그 다음 날이니까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제가 자꾸 말씀드렸잖아요.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뭘 기준한다 하더라? 임차인의 대항력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대항력 없는 확정일자는 아무리 실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서 이 4번 사례도 여러분들 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천천히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5번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번 사례를 보시니까 배당 이의 소송 중에 임차인에 대한 명도 요청 가부 이렇게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이게. 원래 이제 경매는 이제 매각기일이 있고요. 매각기일은 매각 일주일 있다가 매각에 대한 허가 기일이 있고 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매각 허가가
확정되는 확정일이 있습니다. 확정일이 확정이 되고 나면은 약 한 달 정도 있다가 법원에서는 경매 대금을 납부해야 해서 지금은 대금 납부 기한으로 바뀌었거든요.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통상 한 2주, 여기 한 30일 정도 되고, 여기 한 14일 정도 되는 통상입니다. 이 대금 납부를 하게 되면은 14일 정도 있다가 배당기를 지정해가지고 경매 물건에 있어서 이해관계인들한테 배당을 쭉 해줍니다. 이게 하나의 일종의 경매 절차입니다. 자, 그런데 배당기일 날 말이죠. 또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이 당의 경매 부동산에 있어서 이게 저당권자입니다.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배당기를 때 보니까 A라는 사람이 이게 임차인인데 이 임차인도 보니까 배당기일 날 하니까 당연히 법원에서는 뭘 작성합니까? 배당표를 작성할 거 아닙니까? 배당표. 배당표를 작성하는데 배당표상에 보니까 A가 임차인을 해가지고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도 이 보더니 A 얘는 가짜 임차인이요. 허위의 임차인이다 이거지. 따라서 얘한테 배당표상에 잡혀있는 배당금은 예를 들어가 최우선 면적은 1200이다 아니면 1600 이렇게 잡혀있단 말이죠. 얘는 가짜 임차인이요. 허위 임차인이니까 이 사람한테 배당해주지 마시오 라고 배당기일날 저당권자가 임차인에 대해서 구두상으로 배당이의를 제기합니다. 저는 허위 임차인이니까 배당표를 작성해주지 마세요 계장님. 그러면 경매계장 알았어. 그럼 너는 말이지 배당기일로부터 이것도 7일입니다. 7일 안에 배당이 소송을 제기해야 돼. 누구를 상대로? 갑은 A 이 사람은 가짜 임차인이다 이거지. 이 가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에 대해서 뭐를 제기한다도 이렇게 배당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라. 배당이 소송 제기한다. 이 말로만 제기하면 안 된다 이거지. 배당이 소송을 제기하고 배당이 소송을 제기하면은 법원에서는요 소를 제기했다. 그러면 소제기 확인은 소제기 정명원 이런 걸 발급을 아마 해주는 모양입니다. 따라서 너는 일주일 안에 배당이 소송 제기하고 말로만 하면 될 게 아니니까 배당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제기 확인원을 이건 법원 민사과 가면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소제기 확인원을 발급받아가지고 경매 계장인 나한테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절차가 진행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 A라는 임차인이 저당권 이때 갑이라는 사람 저당권 설정됐고 이 A라는 임차인이 말소 기준 권리인 갑 저당권은 나중에 내면 이 사람은 낙찰자한테 대항을 못한단 말이죠. 배당길로 얘는 소위 가짜 임차인이니까 배당해주지 마세요 하게 되면 이 임차인은 낙찰자한테 대항을 못하잖아요, 그죠? 낙찰자한테 대항을 못합니다. 낙찰자에게 대항을 할 수는 없는데 이 갑이라는 이 저당권자가 A라는 임차인에 대해서 배당이의를 제기해서 어떻게 배당이 소송이 어떻게 진행 중이라면 이렇게 나옵니다. 배당이의를 제기해서 배당이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럼 이 임차인은 분명히 낙찰자는 대항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물건 낙찰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대금 납부 다 했잖아요. 자, 경매 사건에 있어서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종기는 언제? 대금 납부를 하면 이때로부터 뭡니까? 민사집행법 몇 조? 135조 규정에 의해서 등기 안 하더라도 이것은 낙찰받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금을 만납했어요. 대금 만납하고 나서 배당기를 경과된 이후에 이 집에 또 걸어갔어. 가가지고 A한테 야, 너 방 좀 빼줄래? 방 좀 빼줄래? 그러니까 A 내가 지금 방을 빼고 싶어도 이 인간이 나를 상대로 배당이 소송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럼 난 방 못 빼. 라고 A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랍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았어 하면 고개를 그냥 끄덕끄덕 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 이게 배당이의가 제기되어가지고 배당이 소송 진행 중이다. 누구에 대해서? 임차인 A에 대해서 배당이 소송이 진행 중이다. ING 진행 중이다 했을 경우는 낙찰자는 이 임차인에 대해서 명도 요청을 할 수가 없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A 입장에서 항변을 한다. 뭔 항변이냐? 나는 비록 경매 절차상에서 낙찰자 너한테 대항은 못하는데 그런데 내 보증금 단돈 1000이든 500이든 내가 받아서 나간다. 돈 받고 나간다. 이게 소위 동시이행이거든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내 주장을 하고 싶은데 근데 이 인간이 나를 상대로 소송 제기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증금을 못 받잖니? 못 받으니까 나는 못 나간다.
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요.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래 알았어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 낙찰 받으셨거든요. 자, 지금 제가 분명히 여러분한테 이런 판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야 이런 게 있게 되면 야 이 임차인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애시당초 너 방 빼라라고 주장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처음부터 포기하기보다는 제가 이런 말씀 간혹가다 드리잖아요. 못 먹는 거 하면 어떻게 푹 한번 찔러보자 이거지. 푹 찔러봐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니까 배당기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네가 배당 이 소송을 제기해서 배당 이 소송을 제기했던 소제기 확인은 또는 뭐 정명원을 법원에 경매에 제출해라. 그럼 예를 들자면요. A에 대해서 법원에서 1,000만 원이다. 얘는 배당 받아갈 때 1,000만 원이다. 라고 배당표상에 표시되어 있는데 근데 이 저당권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브레이크를 걸어버렸어요. 브레이크를 걸었을 경우에는 이 1,000만 원은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탁될 거 아닙니까? 임차인이 이길지 저당권자가 이길지는 소송 결과는 아무도 경매법원에서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탁한다 하더라. 못 먹는 거 푹 한번 찔러나 보자. 그런 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A 찾아가자. 이게. 가가지고 방 좀 빼줄래? 뭐라고 A가 궁시렁거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야, 지금 네가 나하고 싸움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누구야? 저당권자 가봐고 너 배당이 소송에서 싸움하고 있잖니. 나가서 네가 이기면 이 금액은 공탁이 돼 있거든요. 야, 네가 이기면 판결문 가지고 네가 이거 이기면 이거 공탁된 거면 네가 찾아가면 되지 않느냐.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이것은 낙찰자와의 싸움이 아니고 저당권자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그 임차인과 둘 간의 싸움이란 말이지. 둘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근데 이 금액을 공탁을 해놓는다 이게. 당연히 공탁이 되거든요. 이게 저당권자한테 돌아갈지 아니면 임차인한테 돌아갈지는 경매법원에서 모릅니다. 따라서 배당 이 소송 결과가 나와봐야 되는데 그런데 공탁됐기 때문에 야 네가 이기면 네가 공탁된 거 야 내가 이거 가지고 있지도 않단 말이지. 따라서 네가 찾아가면 되지 않니? 그러면 그것도 말이 될까?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사실 말은 안 되는데 그래도 말이 되는 것 같긴 하단 말이죠. 그러면 말이 되겠네. 알았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방 빼면 어떡합니까? 이로써 명도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기본에 충실하셔야 되는데 너무 또 기본에 충실하면 또 빡빡해져 버려. 약간의 어느 정도 그죠? 경매 투자를 하시면서 있어가지고 때는 봐서 편법도 좀 쓰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기 5번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 내용을 조금 많이 제가 기술해 놨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비록 배당 이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밑에 자료에다 하나 적어놓으시죠. 못 먹는 거면 어떻게 푹 한번 찔러나 보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으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6번 선순위 임차인의 지위 이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